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내분비학을 전공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당뇨나 갑상선과 같은 호르몬 질환의 이상을 보는 의사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주제가 되는 통일의학, 그래서 통일의학 협동 과정에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통일의학이 노벨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노벨상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1등상이다. 뭐 상금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근데 사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거는 인류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뭔가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영광이 될 수 있는 상이죠. 저는 이제 제가 연구자로서의 갖는 생각도 그렇고 저희 후학들에게도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연구자가 뭐냐? 뭐 좋은 연구 만들어내고 좋은 논문 쓰고 그래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명예 얻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연구자는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상상하는 능력을 갖는 거다.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게 환자들에게 적용이 될 때 환자들의 건강,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거고, 그게 크게 보면은 인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세가 저는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도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기초적인 마음 자세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분단의 역사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한 명도 비켜갈 수 없는, 모두에게 사실은 연결되고 영향을 준 그런 역사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통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네. 정말이요? 네. 여기는 다 통일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분들이어서. 근데 잘 아시는 뭐 전쟁의 상인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영향들, 이게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몇 명이 사상당했는지 아세요? 500만 명이 사상당했어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죽이는 그 아비규환이 멀리 있었던 사람들 속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이념적으로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 내에서 형님 동생 했던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던 게 한국 전쟁이었거든요. 공동체가 파괴됐죠. 국가도 믿을 수 없고 이웃도 믿을 수 없고, 그럼 믿을 건 누구밖에 없어요? 자신밖에 없다, 내 가족밖에 없다 해서 사실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 자기가족주의라는 좋지 못한 어떤 의미에서는 사상적 사조가 우리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도 저는 전쟁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보면은 남남 갈등 심하다 그러잖아요. 이념 갈등, 중간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분단의 유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군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제 50조가 됩니다. 그 50조 중에 한 20%만,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군사비 많이 쓸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럼 20% 정도만 줄여서 의료비로 바꾸면 거의 무상 의료에 준한, 여러분 병원 가서 돈 안 내도 되는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이게 실제 분단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현재 진행형의 고통의 유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분단된 한반도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증 환자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1, 2년 된 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 보신 분도 있고 집안에 큰 병 알아보신 분도 있겠지만 70년 된 중환자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세대에 걸쳐서 사실은 계속 고통의 문제 속에 잠겨 있고 해결될 기미가 없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환자, 이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맥박이 조금씩 뛰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맥박이 고동치고 중환자실에서 걸어서 나가는 거 아니냐? 사실은 최근 1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그런 거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분단의 문제가 남북 정상이 3번 만나고 미국과 북한의 정상도 2번 만나는 일, 그러면서 이제 맥박이 조금씩 뛰는데 아직도 곡절이 있고 소생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 좋은 연구라는 게 고통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건강과 관련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좋은 연구 꼭지가 될 수 있겠다. 통일의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파 보신 분이 있냐 그랬는데, 아프면요 단지 육체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요, 돈도 나가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직장 생활도 잘 못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뭐 영적인 고통, 총체적인 고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총체적 고통이 분단과 연결이 돼서 우리 민족 전체의 고통으로 연결되고 있다면 이와 직면하고 대결하는 노력,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게 통일의학의 중요한 연구의 꼭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로 가볼게요. 통일의학이 과연 세계적인 의학 연구,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럴 것 같으세요? 이 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게 가당치 않을 것 같다. 왜? 북한하고 함께하는 게 북한이 우리보다 의료 수준이 훨씬 안 좋은데 같이 뭉쳐가지고 무슨 좋은 연구 꼭지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인 생각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 강의를 듣고는 그 상식이 좀 깨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갈라파고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찰스 다윈은 들어보셨어요? 진화론, 현대 과학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줬던 분이죠. 그 첫 출발점이 갈라파고스예요. 갈라파고스는 남아프리카에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립된 섬이에요. 그러니까 그 섬에 사람들이 갈 일이 있었겠어요? 지금 동물들도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갈라파고스를 가서 보니까 고립돼 있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생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된 지역에서만 독특함을 갖는,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생물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윈이 사실은 현대역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 꼭지를 만들고 인사이트를 갖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파고스가 있다는 얘기는 갈라파고스와 다르게 비교 가능한 게 또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고립돼 있지 않은. 자, 여기까지면 힌트가 좀 갔어요. 한반도에서 고립돼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북한이죠. 예, 북한이 고립돼 있죠. 왜 북한이 고립돼 있냐면 북한은 워낙에 주체적으로 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교통을 했지만 서구하고는 사실은 잘 교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사회주의 블록이 무너지면서 북한이 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핵 개발과 관련해서 유엔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거의 고립된 섬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된 섬처럼 돼 있는 북한과 우리는 어때요? 개방돼 있잖아요. 남북 간의 환경이 상당히 달라진 거죠. 그런데 유전적으로는 여러분들 북한에서 오신 분들, 우리 김지은 선생님도 북에서 오셨는데 달라요? 비슷하게 생겼죠. 유전적인 걸 검사해 보면 지금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민족과는 달리 상당히 유전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적 동일성을 전제하고 70년 동안의 분단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 영향을 주고 차이를 상당히 일으켰겠죠. 그게 질병이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곳이 하나의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나오는 의학 논문들을 한 10년 동안을 분석을 해서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의학 연구 영역에서의 갈라파고스를 들여다봤다. 그래서 북한과 우리를 비교하는 거가 다른 곳에서 하기 힘든 연구가 되겠죠. 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독일도 분단국가였지만 독일은 우리하고 좀 경험이 달라요. 거기는 적대적인 전쟁을 통해서 분단된 게 아니거든요. 서로 증화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분단돼서 세대를 이어서 분단돼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부끄럽게도 우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가 거꾸로 생각하면 역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학사에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연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꼭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코호트라는 거는 뭐냐면요, 코호트라는 건 동일 상황이나 동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그 집단을 나눠 가지고 서로 다른 조건에 노출시켜서 질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큰 코호트로 그러면 우리나라 자체가 하나의 코호트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비교하면 그게 코호트가 되는 거거든요. 또 비교할 수 있는 게 쌍둥이 연구 같은 게 있어요. 쌍둥이 연구는 똑같게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다른 데로 입양을 갔어요.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유전적으로는 같은데 환경이 달라지면서 질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근데 이런 쌍둥이 연구는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연구를 해도 몇백 명 단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반도는 어때요? 합치면 8천만 명이거든요.
한반도 자체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쌍둥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독특한 지역 코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의학사에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후성 유전학.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영어로 에피제네, 영어도 쓰여 있네요. 근데 제네틱이라는 게 이제 유전을 얘기하고 에피라는 거 그 위라는 거예요. 통상은 유전자가 나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유전자가 대물림되고.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유전자가 발현되는 거가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가 유전자는 받았지만 태아의 환경, 자궁에서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엄마가 영양이 좋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그 태아가 유전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받고 그 이후에 성인이 돼서 질병의 양상이 달라질 거고요. 그게 자기 자녀들한테도 대물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분들은 일란성 상생하고 비슷하지만 이 남자는 어때요? 똑같은 일란성 상생학이긴 하지만 몸이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데로 그 입양이 돼서 다른 환경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유전자는 100% 같지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아백혈병을 가지고 급성 임푸구성 백혈병이라는 게 있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게 있어요. 뭐 용어는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두 가지의 소아백혈병이 있는데 치료가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 소아에서 백혈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서구는 보면 림프구성 백혈병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그보다 적고 북한은 거의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야, 이 민족적인 유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남북이 다른 거 보면 환경적인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원인을 잘 찾아내면 백혈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규명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이런 게 바로 노벨상 꼭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방송에 잠깐 나왔지만 2015년도에 중국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안겨준 게 뭐라고 했죠? 개똥수. 예? 풀에서 추출한 말라리아 치료제거든요. 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비싸지 않겠죠. 풀에서 추출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만든 게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벨 생리학상을 준 거예요. 아르테미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 개똥수의 원료고요. 영어로 써 있으니까 또 긴장하실 수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다 천연물 신약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개똥쑥에서 추출한 말라리아 치료제, 그 다음에 탁솔이라고 하는 건 항암제예요. 이 항암제는 주목나무 껍질에서 추출해서 지금 널리 활용되고 있는 좋은 항암제고요. 제가 보는 당뇨 환자들에게 최근에 개발된 당뇨 신약들, 엑센딘4라고 하는 거, SL2 억제제라고 하는 거, 이건 전부 다 역시 천연물이에요. 도마뱀 침샘에서 추출하거나 사과나무 껍질에서. 근데 가장 지금 유망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당뇨약이거든요. 이런 게 다 천연물에서.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남북한이 함께 천연물 신약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북한 논문들을 연구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모르는 천연물들이 있는데 당뇨 환자에 썼더니 혈당이 좋아졌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양리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세포 연구하고 동물 실험했는데 북한에서는 사람에서 썼네. 임상시험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실험실에서 먼저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치료 가능성 있는 물질을 발견을 해내고 그걸 동물한테 써서 효과가 있고 또 부작용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사람한테 사용을 하고, 처음엔 소수한테 쓰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 그러면 많은 사람한테 쓰는 건데, 그래서 그걸 벤치라고 하는 실험실에서, 배드사이드는 이제 임상 현장, 환자 옆이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미 배드사이드 환자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잘 밝혀져 있지 않죠.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어떤 물질이 효과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천연물 중에 그거에 대해서 독성 실험도 하고 효과와 안정성을 증명을 해서 다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걸 한다면 굉장히 가치 있는 천연물 신약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게 협력 연구할 수 있는 꼭지겠죠. 또 하나는 기생충이에요. 지금 기생충 앓고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예, 저 학생 때는 기생충 잘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때는 이제 변을 받아갔어요. 변을 받아가면 변 검사 가가지고 또 창피하게 선생님이 결과 나오면 앞에서 다 불렀어요. 누구 나와라. 그래서 김신곤 너는 기생충이 있으니까 약 먹으라고 앞에서 약을 먹게. 애들이 약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싫으면 기생충 없는 걸로 확인되는,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애의 변을 대신 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걸려서 같이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북한에 지금 안타깝게도 기생충 질환들이 많죠. 근데 이 기생충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 기생충은 없지만 알러지 있는 분들은 많죠. 피부 알러지라든지 비염도 있고, 소위 자가 면역 질환이.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내 몸을, 내 장기를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는 그런 알러지가 별로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20년, 30년 전에는 알러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있으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가서 기생충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정신 없으니까 나를 공격할 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현대 연구하고 좀 요즘 최신 연구 경향하고 전맥을 시키면 우리 뱃속엔 또 뭐가 있냐면 장내 미생물이 있어요. 그게 수십조 개가 되는, 최근에 가장 핫한 연구 영역이거든요. 아마도 이 기생충이 장내 미생물과 어떤 영향을 주면서 그걸로 인해서 알러지나 자가 면역 질환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거기에서 또 우리가 중요한 원인들을 찾아낸다고 한다면 기생충을 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 알러지를 치료하는 치료제 개발이 또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생충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북한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생충 어디에서 수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북한 연구진들과 함께 연구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기생충을 이런 연구 목적으로 굉장히 많은 액수로 외국에 있는 기생충들을 수입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다제내생결핵이에요. 결핵이라는 병 아시죠? 네. 근데 다제내생결핵이 무슨 말일까요? 다제라는 게 열의 약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핵 치료는 한 가지 약으로 안 돼요. 한 4가지 정도의 약을 써야 돼요. 결핵은 인류 역사상 매우 똑똑한 병이에요. 결핵의 입장에서 보면 결핵에 걸리면 바로 돌아가시지 않아요. 패스트 같은 경우는 매우 멍청한 균이에요. 균의 입장에서 보면. 왜? 패스트에 걸리면 죽거든요. 그러면 패스트 균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기회 자체도 없죠. 죽어버리니까宿주가. 근데 결핵균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괴롭게 하고 소모성 질환으로 오랫동안 앓다가 결국은 돌아가시지만 병을 앓고 있는 기간이 많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이 잘 안 들어요.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약제를 쓰게 되는데 그 4가지 약제 써도 잘 안 듣는 균을 다제내생 결핵균. 근데 비극적이게도 북한에 이런 다제내생 결핵균이 많아요. 이 결핵약 독하거든요. 영양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6개월, 9개월 약을 먹어야 되는데 먹다가 증상 좋아지면 안 먹게 되죠. 그런 문제. 결국은 병이 많은 곳에서 연구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뛰어들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전 세계 다제내생 결핵의 해결책은 한반도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유병률이 1등이에요. 부끄럽게도. 북한은 우리의 한 5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면 전 세계 다제내생 결핵의 해결책은 한반도가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회의학. 뭐 의학이면 의학이지 무슨 사회, 이건 무슨 소리야. 사회 본다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 독일하고 좀 다른 경험이라고 해요. 우리는 500만 명의 사상자를 주고 그 이후에 적대적인 갈등을 이어왔어요. 지금도 으르렁거리잖아요. 근데 이런 거가 만약에 평화와 화해로 간다. 그리고 해결이 돼서 하나의 공동체, 통일된 한반도로 간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500만 명씩이나 사상하고 죽고 죽였던 원수 같은 존재들이 그것도 70년 동안을 적대적으로 갈등하다가 평화와 화해로 간다. 그러면 전 세계 평화학, 화해학의 교과서는 우리나라가 써야 돼요. 그리고 500만 명의 사상자가 결국 저희 가족 중에도 있지만 친척 중에 다 있거든요. 그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 트라우마를 집단적으로 극복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면 정신역동학에 있어서도 치유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한반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아세요? 네. 마틴 루터 킹. 마틴 루터 킹은 웬만하면 다 아시는데 그러면 마하트마 간디도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건 한국 사람 아니어도 전 세계 사람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엄청난 일을 만든, 이 평화적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꾼 사람들 아니겠어요? 한반도가 그런 인구의 회자되는 곳이 저는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아, 북한의 전력난이 심하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 땅이 고립된 섬처럼 보인다. 만약에 북한과 연결될 수 있다면 우리가 유라시아로 갈 수 있는 거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항상 갈등하는 그런 갈등의 진원지에서 평화와 화해의 진원지, 그리고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가치 있는 연구가 만들어지는 진원지가 한반도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한반도가 이제까지 우리에게 비극적 유산으로 다가왔던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는 희망의 자산으로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